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일반 물리학 기초의 첫 번째 시간이죠. 예, 서론부터 1장 서론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다루는 것은 이제 측정에 관한 것,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을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단위다, 표준이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차에 관한 얘기는 일단 기초반이기 때문에 오차에 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수학 얘기를 잠깐 곁들여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길이, 질량, 시간의 표준이다 하는 건데, 물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을 대상으로 뭔가 관찰하고 측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물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측정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 측정 대상이 되는 것들을 물리량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러한 물리량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성질을 갖는 물리량을 기본 물리량이라고 해서 길이, 그 다음에 질량, 시간, 세 가지 물리량을 기본 물리량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다른 물리량들은 이런 기본 물리량의 어떤 수학적인 관계를 통해서 유도되는 물리량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기본 물리량은 이 세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표준 단위계라고 해서 어떤 단위계를 정해서 단위계에서 요 세 개 말고 더 추가로 기본이 되는 물리량들을 정하긴 정하는데, 일단은 우리 이 수업 시간에는 요 기본 물리량하고 관련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 질량, 시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물리량이 되겠고요. 이것들이 무엇인지는 알죠. 길이에 관해서, 질량에 관해서, 시간에 관해서. 근데 이제 이러한 물리량들을 측정을 했다 했을 때 측정된 결과를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을 단위를 이용해서 측정된 결과를 알려주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측정된 것에 값이 있을 거고 크기가 있죠. 크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측정한 값이 어떤 물리량을 표시하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측정 값에 이름을 갖다 단위를 이용해서 붙이자 하는 것이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의 단위는 뭐냐, 질량의 단위는 뭐냐, 시간의 단위는 뭐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2.0이라는 값을 측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2.0 자체는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에 단위가 붙어야 이게 물리적으로 어떤 양을 나타내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길이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듯이 미터다 그러면 이거는 길이가 2에 해당하는 어떤 값을 갖는 거구나, 그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0 미터다, 그러면은 2.0 미터와 3.0 미터는 같은 길인데 크기가 다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근데 2.0 킬로그램이다 그러면 요거는 미터가 아니라 킬로그램이니까 길이가 아닌 다른 물리량이구나, 질량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위라는 것으로 측정값에 이름을 갖다 붙이는 방법이 단위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단위가 정해졌으면 크기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할 때 표준을 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표준은 단위계에 따라서 이 표준을 정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표준은 뭐냐 그러면 정확하게 주어진 단위에 대해서 1.0의 값을 정의하는 방법, 그것에 해당하는 양을 표준이다, 그렇게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교과서 내에서도 단위계를 사람들이 모여서 표준으로 정한 단위계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표준 단위계 또는 국제 단위계, 약자로 SI. 그래서 국제 단위계라는 표현도 쓰고요. 국제 단위계라는 표현도 쓰고, 그 다음에 미터계라는 표현도 써요. 미터계. 다 이제 표준 단위계를 얘기하는 건데, 표준 단위계에서 단위 이름을 정하고 그 단위에 해당하는 표준값을 다 정해 놨어요. 그게 이제 기본 물리량에 대해서 표준량을 정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먼저 길이는 미터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고, 기호는 m, 그 다음에 질량 킬로그램. 바뀌었네요. 여기 내용이 바뀌었어요. 킬로그램이 분자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얘가 아니라 킬로그램. 그 다음에 시간이 세컨, 그죠? 얘가 s, 이렇게 쓰죠. s 또는 sec까지 그렇게 해서 기호의 단위의 기호를 씁니다. 첫 시간부터 이 오타가 생겼어요. 예. 이거는 이제 단위가 잘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미터계의 단위를 쓰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영국은 단위가 좀 달라요. 길이에 대해서 미터 대신에 뭐 피트다, 인치다 이런 것들을 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질량이나 초, 시간은 같은 걸 쓰는데 질량 같은 경우에도 그 슬러그라고 해서 약간 생소하지만 슬러그라는 단위를 써요. 무게하고 다르게 질량 단위가 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단위계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이러한 SI 단위계에서는 길이를 미터라고 했을 때 1미터가 뭐에 해당하느냐, 1kg이 뭐에 해당하느냐, 1초가 뭐에 해당하는 것을 표준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봅시다. 그러면 이제 1미터는 사실은 이 표준도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정해진 표준이 있기 이전에는 다른 표준들이 있었는데 그 표준들을 수정하고 해서 현재 표준이 이렇게 세 가지를 표준으로 정하는데 1m의 정의는 빛이 이동한 거리를 1m로 정한다 하는 건데 이 동안에 그죠? 그래서 이거는 외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1m라는 것을 빛이 진공에서 이동한 거리를 이용해서 1m를 정했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막대기 딱 잘라놓고 이게 1m다.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이게 1m가 겨울에는 줄어들고 여름엔 늘어나요. 열 받으면 늘어나고 열을 뺏기면은 줄어들고 그래서 표준으로 잡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바꾼 것이 빛을 이용하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kg은 킬로그램 원기라고 해서 요게 킬로그램 원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수정 용기 안에 진공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요렇게 원통 있죠. 이렇게 작은 거 요런 원통에 백금하고 이리듐 합금을 가지고 이런 원통을 만들어 놓고 요것이 1kg이다. 표준으로 하자.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킬로그램 원기라고 하는데 물론 요거는 이제 거시적인 영역에서는 킬로그램 원기를 쓰고 더 작은 세기로 잘라 들어가서 원자 물리로 들어갔을 때는 원자 질량에 대한 표준을 따로 정하긴 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원자 물리 쪽에서 언급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1kg은 킬로그램 원기라는 것의 질량으로 우리가 정했다. 표준을. 그 다음에 1초는 시간에 대해서 1초도 시간도 사실은 뭐 우리가 감각적으로 아는 시간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죠? 그래서 하루의 길이를 시간으로 표준을 정할 수가 있는데 계절마다 다르고 날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표준은 안 되고 그래서 현재는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그 복사선 빛이에요. 한마디로 그 빛이 이만큼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죠? 그 주기의 요만한 배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빛이 진동수를 그러니까 주기를 이용해서 1초를 정했다. 그 정도를 알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표준이 정해진 물리량이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정해졌다 하는 정도만 알면 되고요. 물론 이 표준을 정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전문적으로 하는 학자들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단위와 표준을 정해서 어떤 물리량을 측정을 하자 했어요. 근데 측정을 해보니까 길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길이는 대략 뭐 사람의 키 정도로 하면은 한 1에서 2m 정도면 되잖아요. 근데 지구의 크기, 우주의 크기, 그죠? 그렇게 해서 큰 영역으로 넘어가면은 이 크기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 다음에 잘라나가면 그 물질을 잘라서 분자의 세계, 원자의 세계, 원자 핵의 세계까지 잘라나가면은 작아지는 영역도 숫자가 엄청 작아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중요한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자릿수는 이와 같이 접두어를 이용해서 자릿수를 간단하게 축약해서 표현하자 하는 것이 단위계에서 SI 단위계에서 접두어를 정했어요. 근데 이 접두어는 반드시 SI 단위계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뭐 다른 단위계에서도 쓸 수는 있지만은 일단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물리량들은 다 SI 단위계를 쓰는 걸 원칙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SI 단위계에서 쓰는 접두어를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와 같이 쓸 수 있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만 표시한 건데 적어도 지금 이 화면에 나타난 것과 같은 접두어는 암기를 하도록 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암기를 해서 딱 봤을 때 메가다 얼마를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아지는 쪽으로는 1보다 작아서 0.1, 10분의 1배다 할 때 대시, 그러니까 이름하고 기호도 같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값을 표시하는 것, 이름, 그 다음에 기호까지. 그 다음에 100분의 1은 센티, 그죠? 센티미터, 센티미터라는 걸 알잖아요. 센티미터라고 읽잖아요. 센티미터. 이것은 알고 보니까 미터의 100분의 1이다. 그래서 1cm는 0.01m다 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밀리미터는 100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을 마이크로라고 표시를 하고요. 10의 마이너스 9승을 나노라고 표시를 하죠. 대략 분자들의 세기가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원자의 세기가 나노미터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12승, 15승을 펨토라고 그러는데 원자 핵의 크기가 대략 펨토 정도가 돼요. 1펨토미터 정도. 그래서 작아지는 영역으로 이 값들을 기억하도록 하고요. 커지는 영역으로는, 커지는 방향으로는 10배가 데카, DA예요. 같은 D인데 이거는 따로 구분해서 기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00배, 헥토파스칼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럴 때 사용되는 게 헥토, 100배. 그 다음에 킬로, 그 다음부터는 1000배씩 증가해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정도. 사실은 이 부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킬로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메가, 기가, 테라도 컴퓨터 부품 같은 거 사거나 휴대폰 살 때 따지는 게 이제 그 주파 진동수들, 그럴 때 많이 이미 쓰고 있는 단어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에서 등장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 값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SI 단위계의 접두어를 반드시 암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그 단위를 표현하는 방법, 물리량을 표현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물리의 그 어떤 대상이 되는 물질의 구조, 가장 간단하게 논할 수 있는 구조를 얘기를 하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지금 당장 뭐 복잡하게 접근할 건 아니고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가령 금덩어리가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못 보죠. 가끔 TV에서 보죠. 금덩어리가 있다. 덩어리, 물질. 그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의 움직임을 볼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당분간 우리가 다루게는 역학에서는 이 물질이 덩어리가 한 점처럼 움직이는 경우를 볼 거예요. 이제 입자의 운동처럼. 그런데 이제 그게 나란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돌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역학에서 다룰 건데요. 근데 이러한 금덩어리 안을 들여다보면 금덩어리를 쪼개면 분자나 원자, 그죠? 이제 금의 경우에는 원자로 다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 봤더니 원자 안에도 원자가 가장 기본적인 그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알갱이인 줄 알았더니 더 쪼개지더라. 그래서 쪼개보니까 그 안에는 원자핵하고 전자가 있더라. 그죠? 작은 원자핵, 그 다음에 주변에 전자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시작점이 될 거고요. 그런데 원자를 더 들여다봤더니 이 원자핵을 더 봤을 때 원자핵도 하나의 알갱이가 아니라 그 안에 또 다른 알갱이들이 있더라. 대표적인 게 양성자와 중성자. 그래서 이것을 핵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원자핵 내부의 핵자들의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다루는 것이 핵물리가 돼요. 여기까지는 원자물리가 되고 원자물리, 양자물리, 그 다음에 핵물리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줄 알았더니 더 쪼개보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도 더 기본인 쿼크라고 하는 기본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중에 양성자의 예를 든 건데 양성자는 쿼크 3개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고요. 중성자도 마찬가지로 쿼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쿼크들하고 대응되는 쿼크들과 같은 기본 입자들을 다루는 것이 입자물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 금덩어리,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일반 물리에서도 주로 금덩어리에 대응되는 범위에서 물리 공부를 할 건데요. 저 뒤로 넘어가서 현대물리로 넘어가면은 원자나 원자의 기본 입자에 관한 얘기까지를 언급을 하게 돼요. 자세하게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물리 현상은 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쿼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쿼크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할 거니까. 쿼크는 6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위, 아래, 맵시, 기묘, 탑, 바텀 그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이 이름은 갖다 붙인 거예요. 이름이 갖는 위다 아래다가
뭐 실제로 얘가 뭔가 위가 있고 얘는 뭔가 아래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1, 2, 3, 4, 5, 6, 7 그러니까 1, 2, 3, 4, 5, 6 번호 붙인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름을 붙였을 때 전하라는 게 있어요. 입자는 입자가 되려면 기본 입자가 되려면 전하라는 성질과 질량이라는 성질을 모두 가져야 되는데요. 전하 중에서 양성자가 갖는 전하를 2라고 했을 때 요 세 개는 플러스 전하이고 3분의 2만한 크기를 가져요. 전하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이너스 전하고 3분의 1만한 크기를 가져요. 그래서 이런 쿼크들의 조합에 의해서 양성자는 업 쿼크가 2개이고 다운이 하나가 결합이 돼서 양성자를 구성하고 있는데 업이 2개니까 이 전하의 크기가 얼마죠? 얘가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분의 2에 2. 그 다음에 다운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2가 되죠. 그래서 요거랑 전하를 더하면 3분의 4에서 3분의 2를 빼니까 플러스 1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기본 입자들이 좀 더 복잡한 핵자를 구성하거나 핵자에서 원자가 나오거나 원자핵이 구성이 되고 원자핵에서 원자가 나오거나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전하량은 항상 보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배우도록 할 거예요. 참고로 중성자의 경우에는 다운이 2개이고 업이 하나예요.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2가 되고 업이 하나니까 플러스 3분의 2가 되죠. 그래서 둘 더하면 전하량이 0인 중성이다. 그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물질이 사실 우리가 크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큰 덩어리가 다가 아니라 자르면 이런 기본 입자까지 우리가 알 수 있구나 하는 거고요. 기본 입자도 지금 얘를 더 쪼갤 수 있느냐? 현재까지는 모르는데 더 찾으려고 애를 쓰겠죠. 더 기본적이 있는 것인가 하는 걸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일단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 알도록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서론에서 할 얘기는 차원 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리량을 측정을 했고 물리량의 관계를 조사해서 물리 법칙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물리 공식 또는 물리 법칙이 되는 건데, 그러한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런 물리적이다라는 것, 물리적인 물리량들이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차원 분석이에요. 그래서 차원이 뭐냐라는 것을 먼저 이해되는데, 차원은 디멘전이라고 하는데 수학에서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수치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학에서 말할 때는 1차원, 2차원, 3차원 그러면은 1차원은 직선이고 2차원은 평면이고, 그죠? 그 다음에 3차원은 공간이고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리적인 차원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어떤 물리량이 있다. 그 물리량의 물리적인 성질이 뭐냐라는 것을 차원으로 표시하자 하는 건데요. 그 차원을 앞에서 우리가 단위기에서 얘기했던 기본 물리량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물리량이 길이, 질량,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길이의 차원을 L, 영어의 랭스에서 앞글자 L을 따서 쓰거나, 그런데 이때 각진가루를 써도 되고 그냥 정자로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질량 M, 그 다음에 시간은 T,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 하는 것이 차원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차원이라는 것이 그 어떤 특정한 물리량을 측정을 했는데, 다시 2.0m라는 것을 측정을 했다 했을 때 2.0m라는 측정값과 3.0m라는 측정값은 같은 값이 아니죠. 이거는 서로 다른 물리적인 대상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길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x고 얘가 y였다라고 표현을 하면 x라는 물리량과 y라는 물리량은 길이가 공통점이다 하는 거고요. 이때는 둘이 차원이 똑같은 거예요. x의 차원이나 y의 차원이나 똑같은 길이 차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크기는 달라요. 그 다음에 뭐 2.0kg이다 라고 하면 크기는 같지만, 숫자의 크기는 같지만 단위가 다르고 물리량이 다르죠. 그죠? 요것은 질량이다. 그러면 x하고 z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알겠죠? 예, 그래서 차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값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성질만을 표현하자 할 때 차원을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단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단위가 좀 더 정확하게 많은 것을 표현해 주는 거고, 차원은 단위보다는 좀 두리뭉실하게 물리적인 것만. 그러니까 가령 뭐 2.0cm다. 그러면 같은 2.0이지만 센티미터하고 미터는 다른 값이죠. 그죠? 요것이 요거의 100배가 되는 건데, 근데 요것도 차원은 같은 길이에요. 맞죠? 그래서 다 같은 차원, 값은 다르다. 그래서 단위하고 차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기본 물리량으로 차원의 기본적인 그 값들을 표시를 하면, 나머지 물리량들은 그 물리 공식에서 유도되는 물리 공식 또는 단위 그런 것들하고 연계돼서 차원으로 표시할 수가 있게 돼요. 그것이 뭐 가령 속도다. 속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가 아니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하든지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텐데, 일반적인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눴다. 그러면 이제 길이의 차원에서 시간의 차원으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도 있지만은 대수적인 양으로 취급해서 거듭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길이 차원과 시간 차원으로 속도를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차원으로 표시하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차원으로 표시했을 때 그러면은 이러한 차원으로부터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대상을 분석할 수 있다 하는 건데요. 일단은 차원은 수학에서 말하는 대수적인 양으로 취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L이다, M이다, T다 하는 것을 대수적인 양으로 취급한다는 얘기인데, 대수적인 양으로 취급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냥 미지수 있죠?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 그럴 때 X다, Y다 그런 걸로 표현한 미지수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값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냥 문자처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L이 있다, L을 2번 곱해서 L의 제곱이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길이 차원과 길이 차원이 곱해져서 길이 제곱 차원이다 하는 식으로 대수적인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령 시간의 마이너스 1승이다 하는 것, 역수 차원이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2분의 1이 되게 이러한 표현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다루는 문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물리량의 어떤 계산을 한다 그럴 때, 그러니까 중간 계산을 통해서 새로운 물리량을 찾는다 그럴 때, 더하기 빼기는 반드시 같은 물리량, 같은 차원끼리만 더하기 빼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2kg에다가 3.0m를 더하자라고 하면 수치로 보면 얘가 5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나 이 단위가 킬로그램, 질량도 아니고 그 미터, 길이도 아니기 때문에 요 식은 어떤 단위를 쓸 수도 없고, 이거는 잘못된 식이죠. 그죠? 근데 2.0 미터에다가 3.0 센티미터를 더해라. 요거는 단위가 다르죠. 단위가 다르지만 차원이 같기 때문에 더하기가 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2.0에 3.0은 미터로 바꿔주면 0.03이 되면 되죠. 100분의 1. 그래서 미터로, 또는 센티미터로 바꿔주면은 203.0 센티미터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단위가 달라도, 심지어 뭐 지금 계산은 안 하겠지만 그 피트다, 3.0 피트다 그러면 미터하고 피트하고 전혀 다른 단위계도 달라요. 하지만은 이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같은 차원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다른 차원끼리는 어떤 계산이 가능하냐? 더하거나 빼는 거 말고 다른 계산은 다 가능해요. 곱하기, 나누기. 그죠? 그래서 x가 길이다. 그럼 길이의 차원을 2번 곱해서 제곱이 되게 할 수도 있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길이 차원을 시간 차원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제외하고는 다 모든 차원이 계산이 가능한데, 그런데 여기서 다시 2m하고 3m를 더했을 때 5m가 나왔다 라고 하면 이 값 자체로 봐서는 분리가 되는, 구분이 되는 물리량들인데, 얘도 차원이고요, 얘도 차원이죠. 둘을 더하면 얘도 그냥 L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의 더하기는 1 더하기 1이 그냥 1이에요. 알겠죠? 크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약간 다르다, 계산이. 더하기 빼기를 한다는 것이
수치적인 더하기 빼기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그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결국 뭐냐면 어떤 주어진 물리공식이 있으면 그 물리공식의 양변은 차원이 같아야지만 비교가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길이 차원과 질량 차원은 서로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요것을 이런 것을 응용한 것을 이제 차원 분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조금 이제 복잡한 계산을 하면 계산을 막 하는데 이 식이 다 문자로 들어가 있어요. 숫자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이 식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중간 검산을 할 때 즉석에서 차원 분석을 하면 돼요. 양변의 차원을 바로 비교해서 같으면 적어도 맞을 확률이 있는 거고 차원이 다르면 그거는 100% 틀려요. 알겠죠? 그래서 수시로 차원 분석을 동원해서 차원을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양변의 차원이 같은지를 확인하면서 계산하면 돼요. 차원은 전적으로 물리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 수, 넘버 또는 함수 있죠. 수의 관계를 표시하는 함수 이런 것은 수학적인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차원이 없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숫자가 뭐가 있냐면 각도. 각도가 사실은 수예요. 수. 세타는 길이로 나눠준 거예요. 호의 길이를 반지로 나눠준 거. 그래서 세타의 차원, 각도의 차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L과 무관하다, M과 무관하다, T와 무관하다. 그래서 그냥 1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차원 또는 지수가 0이니까 0차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사인 함수다, 사인 x다 라고 하면 x가 그 어떤 값을 갖더라도 사인 값 자체는 전혀 물리적이지가 않아요. 수학이죠. 그죠? 대상이.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사인의 차원은 없어요.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때 요 x, 이 함수 안에 들어가는 x라는 미지수도 요것이 만약에 물리적인 차원을 갖는데 사인에 의해서 차원이 없어진다 그러면 단지 수적인 그 의미에서 숫자들의 관계에서 물리적인 게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가 차원이 없다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x도 차원이 없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숫자, 얘도 숫자고 함수고 수학적인 대상만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차원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량들은 항상 물리적인 차원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 차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차원의 예를 들어볼까요? 그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거리, 길이의 차원, 시간의 차원. 그래서 분수로 표시해야 되고 마이너스 1승으로 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거리를 시간으로 2번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t제곱으로 나눈 거. 그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차원을 쓴 건데 이 차원으로부터 물리적인 관계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를 찾아보자. 속도는 요거였고 가속도가 요 놈이죠. 그죠? 그럴 때 요것을 L과 T를 각각 하나의 변수, 미지수, 문자처럼 표현을 해서 이 우변을 A, T제곱의 L로 바꿔치기 하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자분모에다가 t를 곱해서, 그죠? 대수적인 계산을 통해서 t제곱에 분자에다 t를 곱하면 되죠. 그럼 여기가 바로 가속도의 차원이었고 요거는 시간의 차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속도 차원은 차원적인 관계에서는 가속도 차원에다가 시간 차원을 한번 곱해 준 거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차원의 관계인데 실제 속도 물리량과 가속도 물리량과 시간 물리량의 관계를 일단 이렇게 써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은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V가 EAT다 할지라도 E는 차원이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얘도 차원으로는 이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얘도 맞고 얘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만 가지고 어떤 값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물리적인 관계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다 상수를 곱해야 되는데 속도하고 가속도와의 관계에서는 이 식이 다행히 잘 맞아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하나 더 나가서 거리에 대해서 거리와 가속도의 관계를 찾아보자 했을 때는 거리는 길이 차원인데 길이 차원이 시간으로 곱하고 나누거나 해서 속도 차원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속도 차원이 가속도 곱하기 시간 차원이니까 얘를 대입을 한 거예요. 대입해서 가속도에다가 시간 제곱의 차원을 차원 관계로 쓸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가장 간단한 게 x가 a 곱하기 t 제곱이다.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식은 사실은 잘못된 식이죠. 실제는 2분의 1이 더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차원만으로 정확한 어떤 물리 관계식을 찾을 수는 없어요. 앞에 숫자가 달라지니까. 하지만 적어도 이 관계식들이 차원 분석을 통해서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예. 그래서 차원에 대한 것도 알아야 돼요. 이것도 근데 차원은 따로 차원을 열심히 연습하자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물리 공부를 많이 하면 물리 공부를 많이 하면서 차원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면은 자연스럽게 차원이 잘 이해가 돼요.